과학기술의 발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또 식품 하면 굉장히 우리 생활에 밀접한 거기 때문에 식품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그 트렌드를 파악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환경이 변화하고 거기에 따라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그 예측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공론을 통해서 좀 논의가 형성이 되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우리가 펼 수 있고 과학기술 관련 기획도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래 식품기술 트렌드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난 8월에 실험실에서 햄버거 패티를 만들었다는 그 신문기사나 뉴스 보도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거 인공 쇠고기로 만든 이제 햄버거 시식회가 열렸다는 내용에 관련된 기사였는데요. 이런 그 실험은 이 실험이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이 이제 지원을 했다는 사실과 또 이 실험에 들어간 돈이 3억 7천만 원이나 됐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관심을 일으켰었습니다. 이렇게 실험실에서 만든 패티는 그 소고기, 그러니까 소의 조직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로 만들었으니까요. 생물학적으로는 실제 소고기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인공 소고기를 이제 실제로 만드는 거는 그 이제 일제 사육해가지고 소고기를 만드는 것보다 에너지를 뭐 50%나 절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되고 실제로 이렇게 생산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날들이 오겠다는 그런 전망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소고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먹으려면 굉장히 지금 사실 아까 제가 3억 7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요 조그만 패티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요. 이제 8월 달에는 이게 그 관능 검사라고 하죠. 식품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먹어가지고 이런 걸 먹어봤는데 풍미가 실제로 그 소에서 우리가 소고기 먹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점이 있고 이제 조그만 패티 하나 만든 거니까 대량 생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시간 내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물론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한다 하더라도 실제 식품으로 우리가 섭취를 하려면은 식품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평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또 관련 내용 하나 좀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3D 프린터 요즘 한참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올해 초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3D 프린터가 이제 그 제품의 생산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을 하면서 제3의 뭐 산업혁명이라고까지 요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는 우주에서 관련된 그 뭐 우주선에 있는 그런 그 기계들이 고장 났을 때 그런 제품, 그러니까 부품들을 일일이 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도면만 받아가지고 3D 프린터로 그런 부품을 인쇄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수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 부품들만을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실 수 있고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식품도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일명 뭐 3D 푸드 프린터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뭐 단기간 1, 2년 안에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현실화가 될 텐데요. 근데 이걸 간단히 소개시키려면 3D 프린터로 이제 그런 식품을 만들려면 식품 재료들을 모두 가루로 만든 다음에 3D 프린터라는 게 그 재료들을 한 층 한 층씩 쌓아가지고 입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층 한 층씩 쌓아 올려서 식품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피자를 3D 프린터로 만든다 그러면 밑에 뜨거운 판을 놓고요. 피자 도우에 필요한 그런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물하고 섞어서 흘러내리면 그게 판에 닿자마자 구워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 소스를 액체 말고 가루로 만드는 것을 뭐 기름이나 물하고 섞여서 흘러내리고 그럼 토마토 이렇게 싹 접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거기다 다양한 토핑을 얹는데 그런 거 관련한 다양한 뭐 단백질 재료, 그러니까 치즈를 얹으려면 우유 단백질을 해가지고 얹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3D 프린터로 식품을 만드는 날이 얼마 뭐
가까운 미래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우주에서도 우주인들이 그렇게 식품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앞서 제가 그 햄버거 패티 얘기했었는데요.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서 고기를 생산한다는 것도 올해 초에 작년부터 계속 이런 PPT들이 나오고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돼지에서 근육 세포를 뽑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비커에 이렇게 뿌리는 것 같은 것들이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성장 시럽을 뿌려준다고 쉽게 말해서 성장 시럽을 뿌려주면 걔네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거기 얄팍한 3D 플레이트 판에다가 걔네들 이렇게 쌌습니다. 그럼 그 판이 이제 한 판이 되고 걔네들 켜켜이 싸면은 거기 그림 아래 보시면 이렇게 큐브 모양의 네모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다른 판을 하면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기를 바이오 프린팅으로 고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굉장히 잘게 자라서 소시지 모양으로 고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도 언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미래가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미래에는 어떤 기술들이 생겨날까요? 과학기술로 변화하는 미래를 그려보고 준비하는 활동을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과학기술 예측조사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1994년부터 제1회 과학기술 예측조사를 수행을 했고요. 지난 2012년에 제4회 과학기술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4회 과학기술 예측조사에서는 650여 개의 미래기술들이 발굴을 되었고 이제 그 미래기술들이 과연 언제 실현되고 또 그 미래기술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만 이런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가장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전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 나라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일본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일본의 과학기술 예측조사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971년도에 제1회 과학기술 예측조사를 해서 미래 기술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2010년도에 그 예측조사 결과가 나와서 여기에는 830여 개의 미래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늘 포럼에서는 여기서 식품하고 관련된 기술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식품하고 관련된 기술을 찾으려면은 먼저 식품의 범위를 좀 정해야 됩니다. 사실 식품이라는 게 좁게 정할 수도 있고 짧게 정할 수도 있고 좀 넓게 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좀 사전을 찾아보면 식품이란 인간이 먹기 위하여 요리하거나 또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근거를 해서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에 관련된 거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일본도 심각하고 좀 많은 추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구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출산율이 낮아지면 뭐 인구가 줄어든다 그런데 그거는 2030년 이후의 일이고요.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는 꾸준히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인구는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나 환경 오염, 그러니까 식품과는 뗄 수나 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에 든 재료들이 이런 자연 환경에서 걔네들을 생육하고 우리가 기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기후 변화나 환경 오염이 식품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 변화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회로 해가지고 소득 증가와 도시 인구 증가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환경 변화로부터 다양한 수요가 나타나는데요. 그 수요도 뭐 굉장히 많지만 제가 크게 4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순우리말로 참살이라고 말을 하죠. 웰빙. 요새는 뭐 굳이 제가 영어로 쓰지만 영어로 안 써도 웰빙 이렇게 다 통하는데요. 그 다음에 기후 변화나 환경 오염 관련해서 웰빙에서 더 나아가서 환경 보존까지 바라보는 로아스 개념이 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뭐 소득 증가나 도시 인구 증가, 또 그다음에 고령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인구 증가 이런 것도 다 완료돼 가지고 편리함이나 안전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요로부터 이제 우리가 다양한 트렌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식품의 미래 기술 트렌드를 다음과 같이 기능성, 안전성, 생산성, 지속성, 지속 가능성, 편의성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기술 트렌드인 기능성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명이 연장되고 있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 또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들의 사망률도 낮아지고 있고요. 그 전쟁 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점점점 나이가 듦에 따라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PPT를 보시면 60세 이상 인구가 1950년에는 그 세계 인구의 한 8% 수준으로 2억 명에 불과했는데 2011년도에는 7.6억 명으로 늘어났고 2050년도에는 세계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20억 명까지 될 거라는 그런 이제 그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 말고도 이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그런 자료에 의하면은요, 2018년
18년 정도 가면은 세계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4세 이상 아이들 비율보다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4살보다 낮은 아이들보다 65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비율이 높아질 거라는 걸 2018년 정도로 전망하고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도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의 고령 인구의 증가는 더욱더 좀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WEF 같은 자료에 의하면은요,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39%가 된다는 전망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일본의 42%, 포르투갈의 40%에 이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60세 이상 인구가 많은 나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2011년 대비 증가율도요, 23%나 돼가지고 증가율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령 인구의 증가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식품을 섭취할 때 영양 성분을 섭취하는 걸 지어서 식품을 통해서 필수 영양소 말고도 어떤 건강 이익을 식품이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했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유전적이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해가지고 그 비전염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전염성 질환이 암이나 심장병이나 이런 거 다 비전염성 질환이죠. 그런 질환들도 증가하니까 그런 거를 조금 막을 수 있는 식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성분들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관심을 갖고요. 말씀드린 대로 먹는 것과 건강에 관심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식이 습관도 변화해서 좀 더 기능성이 조금 더 있는 것들을 우리가 먹고자 하는 그런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성 식품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기능성 식품에 대해서는 동식물이나 미생물에서 기능성 성분을 탐색해가지고 기능성 성분 식품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품을 통해서 그 식품에 있는 어떤 성분으로서 우리가 면역력을 증가시켜준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유아나 노인이나 환자들은 어떤 성분이 굉장히 흡수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식품 성분 흡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걸 이제 목적으로 하는 기능성 식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기능성 식품들은 그런 기능을 그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그냥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족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뿐만 아니라 편리함을 충족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트렌드와 관련돼서는 기술이나 제품들이 개인 맞춤형 식품이나 특수 목적 식품, 대체 식품 소재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개인의 유전자 특성이나 만성 질환에 따라서 건강 유지에 필요한 기능성 성분이 조정된 맞춤형 건강식품을 처방하는 기술,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기술이 실현되고 사회 보급도 굉장히 우리나라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2025년까지는 사회에 많이 보급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좀 보는 자료들이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대체 식품 소재도 기능성에서 많이 관련돼 있다고 그랬는데 관련해가지고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등을 생물 신소재를 개발한다던가 그 두 번째 보시면 식품 펩타이드를 제조해서 식품 첨가물로 활용하는 기술 등등이 이제 미래 기술로서 저희가 좀 저희 예측조사 결과에서 기능성과 관련돼서 나온 기술들입니다. 일본의 과학기술 예측조사에서는 제가 일단 기능성과 관련된 기술들을 이제 2개 정도밖에 못 찾았는데요. 거기 첫 번째 기술 이름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광범위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당연히 갖고 있고요. 거기 관련한 기술들도 미래 기술을 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 기술 트렌드는 안전성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식품 원료와 가공 기술이 등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소비자들도 각자 가정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다양하게 이제 식품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그림 보면 맨 오른편에 보면은 서울시에서도 서울 안심 먹을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인증제를 실시한다는 이제 보도들도 있고 이런 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식품에 대해서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하고 식품의 안전성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변하면은 이제 식품 수급이 불균형한다 그러니까 기후가 변하니까 원래 자랐던 것들 잘 안 자란다라던가 그런 거기에 견딜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균형이 일어나지만요. 또 기후 변화 때문에 그 전염병이나 식품 매개체 관련 질환 등이 발생
발생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100년 동안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한 1.5도씩 상승했다는 그런 이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은 기온이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전염병이 4%씩 늘어난다, 뭐 이런 증가한다, 그런 자료도 와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런 게 식품에서 왜 문제냐면요. 식품은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식품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사실 섭취하는 방법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이제 식품이 부패가 돼가지고 외관이 확 변한다거나 아니면 색깔이 확 변하기 전까지는 식품에서 이게 뭔가 잘못됐거나 이런 거에서 소비자 스스로가 구별하기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태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식품 안전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또 굉장히 큰 요새 많은 이슈가 최근에 몇 차례 이슈가 됐었고, 뭐 최근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굉장히 가끔씩 이제 한 번 터지면 큰 이슈가 됐던 것들이요.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감,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부분입니다. 그 때때로 이제 과학적 평가에 의해서 안전성이 좀 있는데도 소비자 수용도 사이에는 어떤 괴리가 존재하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통틀어 보면 안전성 트렌드에서는 소비자들은 안전한 그 식품의 확보,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전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잔류 농약이나 우리가 식품이 어디에 오염돼 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혹시 뭐 이렇게 지나갔던 것들도 이제 계속 이렇게 계도가 되고 있고 방송에 나오니까 굉장히 더 안전성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하고 더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식품 재료에서 어떤 안전성을 좀 생각할 때 이거에 들어있으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농약이나 살충제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수은과 같은 중금속, 또 트랜스 지방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 원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거기에 남아있다든가 GMO, 항생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이런 소비자 우려가 이제 소비자 요구가 있으니까요. 식품 안전 관련해서 식품의 이력을 추적한다든가 원산지나 성분 표시를 거기다 명확히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 저희 과학기술 예측조사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그 두 번째 보시면 농작물의 중금속이나 잔류 농약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진단 키트 기술이 이제 2019년 정도에 뭐 기술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식품의 유통 정보나 품질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꼭 필요한 기술이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예측이 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린 PPT는 이제 일본의 예측조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같이 비슷한 내용으로 식품의 안전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초소형 화학 분석 시스템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보면은 기술 실현 연도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별 큰 차이가 없는데 사회 보급 연도는 일본 훨씬 더 좀 컨저버티브 해가지고 뒤로 거기서 좀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더 빨리 사회에 보급된다고 그렇게 예측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뭐 본 그 포로의 목적 아니면 그런 것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실험실에서 코고기 만든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식이 형태가 변화한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아무래도 육류 섭취가 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소두를 키워서 이제 그 고기를 내놔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가 사실 식량 소비를 굉장히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그 식량들, 농작물들, 농수축산물들을 더 이렇게 많이 생산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의 필요를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법은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육종이라든가 여러분 다신 유전자 변형 등이 있고 뭐 이제 기법으로는 효율화된 양식 기법을 사용해서 수산물들을 많이 좀 길러내고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유전자 변형은 따로 좀 뽑았는데 사실 유전자 변형을 하는 것들이 이제 더 식량을 더 풍부하고 아니면 더 경제적인 방법으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게 유전자 변형의 원래 뭐 목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관련해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특정 영양소를 개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장성을 굉장히 증대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장점이 있어서 이런 찬성하는 쪽 도 있지만 아직도 이게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뭐 정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환경에 위해를 준다든가 해가지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요. 그 수확
수확한 작물들을 관리를 잘해가지고 걔네들을 오래 보관하게 하면 결국에 생산성이 증가되는 게 연결되는 거니까요. 수확 후 관리도 이 생산성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산성을 식품기술 트렌드로 가져온 거는 제가 좀 그 범위를 이렇게 여기까지 넓게 잡았기 때문에 생산성을 식품기술 트렌드로 포함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과 관련된 기술들은 그 이제 과학기술 예측조사에서는 두 번째 보시면 뭐 질소 고정 효율이나 광합성 효율, 성장률을 증대시켜 수확량이 증대된 작물을 개발하는 기술이라든 것들이 2023년도에는 실현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1번의 예측조사 보면 세 번째 기술이 어느 정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공기 중의 질소 고정능, 토양 중의 인산 이용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식물 개농 기술이다. 이런 것들 좀 유사하게 기술인 것 같습니다. 1번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생산성 증대와 관련된 기술들이 1번의 예측조사 미래 기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식품기술 트렌드입니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로아스라고 이제 들어는 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는 또 식품이나 뭐 농업이나 관련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로아스라는 거는 이제 웰빙에서 더 나아가서 환경 보존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데요.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웰빙을 추구하는 거죠. 후대에게 물려줄 미래 소비 기반으로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들을 로아스라고 하는데요. 식품의 생산과 가공, 유통이나 소비 과정에서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로아스 식품의 요건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로아스 식품의 요건은 물이나 대기나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작고요. GMO가 아니며 뭐 동물의 후생을 고려하고 공정 거래 원칙에 입각하는 식품들을 로아스 식품의 요건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냥 인간만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환경도 같이 보존하면서 보호하면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에서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환경을 영구적으로 훼손하지 않고 농수축산물을 수확하거나 가공하는 거고, 또한 폐기물도 좀 방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고, 또 식품 가공 산업에서 에너지 효율도 증대될 수 있고, 또 가공 공정에서 어떤 오염물질 나는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식품 산업에서 이제 지속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유기식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기식품은 이제 우리가 유기농법으로 생산됐다고 이렇게 뭐 가까운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다 이렇게 이런 채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합성 살충제나 화학 비료나 화학적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을 유기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식품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실 앞으로 그 양을 증가시키고 뭐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넘어야 할 그런 그 기술적 그런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PPT에서 부산물 활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속 가능성하고 부산물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식품을 생산할 때부터 그리고 식품을 우리가 먹는 과정에서도 부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품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주요 이슈로서 이거와 관련된 기술들도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술이나 산업을 보면은 자원순환형 식품 산업이라든가 폐기물을 활용해서 어떤 소재라든가 다시 에너지를 다시 생산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미래 기술로서 보시면은 두 번째 보시면은 천적 곤충이나 천적 미생물 등 환경 및 인체 위해성이 전혀 없는 생물 농약을 활용하여 작물을 생산하는 기술, 이런 게 유기 이제 작물을 생산하는 기술과 관련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폐기물을 생물학적으로 재활용하는 기술 등등이 저희 이제 그 미래 기술로서 제가 예를 들 수 있고요. 일본에서도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같이 좀 유사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꼽은 식품의 미래기술 트렌드는 편의성입니다. 이제 산업화도 되고 도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식이 형태가 변하는데요. 예전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칼로리나 영양소 성분을 위한 식품의 소비가 됐지만, 지금은 건강도 물론 생각하고 안전성, 또 거기에 편의성까지 중시하는 식품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그냥 편리함이 그냥 후딱 뭐 이렇게 소비하는 편리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건강 기능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편리함이 그 기술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편리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 정보나 식품의 상태나 식품의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또는 즉각적으로 확인한다던가 식품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편의성과 관련된 기술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의성 관련 기술은 우리나라 그 예측조사에서는 음식물 대체하는 캡슐 기술, 이거 이제 예측조사하면 저희가 항상 좀 나오는 기술들인데요.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아까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하는 기술은 안전성에서 나왔었지만
있었지만 이게 실시간 확인하는 거니까 편의성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뭐 꼭 한 개의 그 트렌드에만 관련된 기술은 아니니까요.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초소형 화학 분석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식품의 안전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제가 기술을 뽑아봤습니다. 이상 제가 이제 미래 식품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5가지가 지금 한 PPT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고령화가 되고 사람들의 소득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 식품이 단순히 그 기본적인 영양을 섭취하는 그런 식품에서 떠나서 기능성을 중시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다음에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생산성, 식품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인간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고 할 수 있게 지속 가능성. 또한 그 식품 섭취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식품의 안전성이나 건강 관련한 게 편리하게 체크할 수 있는 편의성. 이 5가지가 제가 이번에 정리한 그 미래 식품 기술 관련한 트렌드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식품 안전을 보다 보면은 주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미디어의 보도가 스캔들적인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에서 볼 것 같으면은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는 주로 전문가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높이는 데 이러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특히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전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 만두소를 사용한 제품은 물론 단무지를 사용한 만두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낙지의 머릿속 내용물을 수거해 검사하자 다량의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 왜 우리 사회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해 왔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사회적인 본성이 중요해지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자연의 본성이 중요했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시스템의 본성이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회를 소위 위험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우리가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흡한 대응을 했을 때에는 엄청난 사회적인 부작용, 사회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직, 산업 또는 스테이크홀더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어떠한 불명확한 이러한 위험들이 많이 증가되면서 우리는 익스 이벤트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 자연재해와 그에 따른 대재앙,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익스 이벤트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아주 최근에 있던 아니라 익스 이벤트에 있지만 그 전에 어떠한 이러한 사고와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런 먹거리 위험이라고 하는 생활 위협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위험을 어떠한 형태로다가 예방하고 또 저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중의 위험인식과 전문가들 판단 사이에 있는 어떤 불협화음과 어떤 이런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개인, 집단, 조직체 사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행위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해서 명확한 그 용어로다가 그 설명을 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일반 대중과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 격차를 최소화시키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어떠한 연구기관들의 어떠한 역량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책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강화시켜 나가는데 이러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 정부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해 나가면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식품의약청을 처로다가 만들어낸 것도 이러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사회적으로 잘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보완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식품 위험에 대한 리스크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식품 위험과 관련해서는 식품의 그 발전이라고 하는, 식품이라고 하는 개념이 크게 달라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품은 에너지와 화학 물질들이 항상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화학 물질과의 관련 속에서 식품의 위험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예전과는 아주 다른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왜 이렇게 식품 위험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결합이 됐느냐 할 것 같으면은 바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경제 활동의 시간, 뭐 근무, 어떤 노동의 형태 또는 가족의 형태,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달라져 가면서 예전에는 전부 다 집에서 식사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외식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원료를 갖다가 다양한 형태로다가 우리가 이제 제공해주는 사회적인 시스템의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식품 산업의 동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형태 가운데에서 식품 안전의 필요성에 대한 증대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식품을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는 화학 비료, 항생 물질, 성장 호르몬 및 농약 등의 사용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훨씬 더 이런 식품 안전에 대한 필요성들이 예전에 비해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이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과 같이 배고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 나의 어떠한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사회적인 행위로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능적인 행위에서 사회적 행위로 식품에 대한 소비의 개념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국내외 중요한 식품 안전 사고를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 불량 만두 사건, 일명 쓰레기 만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어떻게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과 잘 해야 될지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중국에서는 멜라닌 분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낙지머리 카드뮴,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식품을 어떠한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되고 미디어가 어떠한 형태로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보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각성의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 개인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다뤄가야 될지에 대해서 시대적인 하나의 책문으로서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고 하는 이 부분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든 어떠한 패러다임에 대해서 재고하는, 성찰하는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1986년 체르노빌 사건 이상으로다가 이 부분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 이 아시아 지역,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엄청난 시대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와 같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새로운 각성의 시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품 안전 사고와 관련을 해서 점점 사회적으로다가 이러한 소통의 중요성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2000년 21세기가 돼가면서 예전과는 다른 가장 구별되는 것이 사회적으로다가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회적으로다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요인으로 간주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점점 가면서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지는데, 그 가운데 식품 사고,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는데,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리스크와 어떻게 소통하냐고 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예전에는 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소비자, 미디어 다 함께 책임을 갖고 활발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이러한 그 시대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와 같은 새 시스템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작은 위험이 엄청난 사회적인, 경제적인 파장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08년 미국산 광우병 파동은 식품 안전 문제의 불통이 사회 전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줬던 사례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때 어떠한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엄청난 자원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때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부분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볼 것 같으면은 미흡한 수준의 식품 안전 관련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소통 행위가 있어왔다. 실제로 식품 안전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이 확대되는 주된 원인은 정부의 미숙한 대응, 제때 대응하지 못했던 이러한 대응의 미숙함, 그다음에 언론 보도의 문제점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부가 대응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론 보도에서도 아주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언론 자체에서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용어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어떤 스캔들 차원에서 이러한 보도 행위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와 소비자가 식품 안전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여전히 부족하며, 언론은 식품 안전 사고를 선정적, 과잉적으로 보도한 경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미디어에게 부여되는 중요한 그러한 과제 중에 하나가 사회의 경보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사회 경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디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회적인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를 제4부라고 하는 개념으로까지 끌어올려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스템으로 정착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그 미디어의 위상이 높고 우리는 미디어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식품의 안전 문제와 관련을 해서는
아주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가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 일반 대중들이 전폭적으로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메시지의 전달에서 편향적인 어떤 부정적인 정확하지 않은 불명확한 이와 같은 보도 행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위험을 보도할 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정보원으로서가 바로 뭐냐면은 이 전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험에 대한 어떠한 인지하고 이거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자들이 발견하는 목이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확하게 확인해 주는 것은 전문가의 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나 언론을 접하는 일반 대중이 절대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의지하지 않지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많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의지해야 되는데, 이 전문가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미디어 보도 가운데에서는 폭이 아주 적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식품과 관련한 또한 위험의 인식 수준을 아주 낮추는 정보의 제공과 또한 이러한 전문가들의 역할의 공간들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제 우리가 위험에 대한 주요 정보원으로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이제 이러한 미디어들의 보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적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적으로다가 미디어의 보도를 통해서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위험과 관련해서 위험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데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미디어가 보도한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미디어가 보도한 경중에 따라서 특정한 위험에 대한 위험 인식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품 안전에 대한 이 정보와 관련해서 2011년도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 갖고서 여러 데이터를 제시를 했는데, 그 가운데 식품의 어떠한 효능, 조리, 가격 이런 것보다는 식품 위험 안전에 대한 정보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우리가 이제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습득하는 하나의 이 공간으로서 또한 매개체로서 뭐가 제일 중요했냐 같으면 바로 TV하고 라디오 방송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V와 라디오 방송이 41.1%였다 할 것 같으면 이에 비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인터넷을 통해서 31.7%였습니다.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역시 미디어라고 하는 것 가운데 TV, 라디오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 이러한 위험 정보를 우리가 받아서 어떠한 사회적으로 위험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스캔들이 됐었을 때에는 바로 훨씬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보다도 어떤 공적인 격앙의 대상이 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도가 스캔들화 됐을 때 훨씬 사회적으로다가 공분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식품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신뢰 높은 정보원으로서 미디어가 갖고 있는 맹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식품 사고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에 다음과 같은 이러한 명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건강을 해치는 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데에서 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주로 식품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도라고 하는 것은 스캔들적인 거, 그리고 어떤 특정한 위험과 관련한 어떤 위해가 일어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서 주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사능 공포가 원전 주변의 농산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유의 경우 일본인 평균 섭취량으로 1년 동안을 먹어야 CT 한 번 촬영했을 때와 같은 양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다는 설명입니다. 6가지 오역과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소로 단정하는 등 방송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방송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할 것 같으면은 바로 저널리스트들이 어떠한 이러한 식품 관련한 위험을 보도할 때 과장과 왜곡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떠한 과학적인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언론 보도의 아주 맹점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어떤 보도가 정부 발표에 대한 받아쓰기식 보도 관행이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 이러한 보도와 관련, 특히 최근에 썼던 이러한 불량 맛가루와 관련해서도 식약처나 경찰이 발표한 이러한 데이터만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지, 식품 관련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사는 8%에 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위험과 관련한, 특히 식품 보도와 관련한 데에서는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가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증폭시키는 이러한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관련 기사들은 전문가의 의견 없이 기관의 발표나 보도사들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우리의 어떠한 식품과 관련한 미디어 보도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론의 선정주의, 폭로주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식품 보도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많은 성찰적인 자성의 이러한 보도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이러한 언어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특정한 기관에 대한 권위의 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식약처가 앞으로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권위를 높이는 이러한 중요한 정보원으로서 앞으로 저는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과 관련해 갖고서 이러한 전문가의 위험에 대한 측정과 대중의 위험 측정, 이런 데 큰 갭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이렇게 큰 갭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소위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자청을 했습니다. 스스로 발표하고 스스로 어떠한 그 원인까지 규명을 하고 데이터를 제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떠나서 이제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려고 하는 것을 통할 때에 이러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신뢰, 기관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논의와 시사점을 얘기한다 할 것 같으면 점점 더 우리가 식품에 대한 그 위험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과 관련해 갖고서 어떤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보도가 필요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이러한 보도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떠한 선정성과 폭로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외의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들어오게 해서 이러한 갈등을 낮추는 이러한 모습들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위험 인식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해야지 우리 사회가 어떠한 이러한 큰 위험과 관련해 갖고서 예방 그리고 큰 어떠한 그 적절하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얘기하는 위험에 대한 거버넌스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차원에서 위험 커뮤니케이션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만이 이러한 문제가 단순한 하나의 사회적인 갈등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욱더 21세기에 튼튼한 국가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도록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 회복과 상호 신뢰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2020년, 2030년을 향해 가면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발전적인 사회, 위험 사회와 결별할 수가 없지만은 위험 사회와 함께 가면서 적절하게 이러한 문제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로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 속에 전문가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 이러한 것들이 함께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마련해야만 우리 사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식품 안전과 관련된 정부 당국이나 특히 우리 과학계 전문가분들의 어떤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와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좀 더 강화될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도 어떤 좀 너무 뭐랄까 식품 안전과 관련돼서 너무 부정확한 정보에 휩쓸리지 말고 보다 좀 전문가들과 과학계 또는 정부의 어떤 정확한 정보에 의존하시고 이렇게 좀 식품 위험에 대해서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에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든다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과학기술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조금 더 실험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은데 그보다는 실생활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과학기술을 많이 연결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식품이라는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는 과학기술을 좀 더 개발하는 것에 예산이 좀 많이 집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이 세포 이론이 정립이 되는 데 있어서도 사실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